예, 안녕하십니까. 이 쉬는 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눈도 오고 이런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션 시작하겠는데 네 명의 연자 선생님도 계시고 다섯 명의 패널 선생님도 계십니다. 각 연재가 10분씩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을 지켜서 예, 시간이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화중 선생님이 해주실 것으로서 옵티멀 안티스럼보틱 테라피 for concomitant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and atrial fibrillation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김화중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김화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와 AFib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적합한 안티 트롬보틱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Fib이랑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는 함께 이 리스크 팩터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전으로 인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그리고 또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AFib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AFib이랑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환자 전체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한 20에서 30%, 많게는 한 40%까지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에서 5에서 10% 정도는 또 AFib이 함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질환군이 혈전이 발생해서 환자를 어떤 치명적인 합병증을 나타내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항혈전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이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에 비해서 오랄 안티코애귤레이션이,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에서는 반대로 오랄 안티코애귤레이션에 비해서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가 항혈전 효과에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의 항혈전 치료의 근간은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항혈전 치료의 근간은 듀얼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Fib과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함께 있는 환자는 이렇게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에 오랄 안티코아귤런트까지 세 가지, 즉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항혈전 치료는 혈전을 예방한다는 베네핏도 있지만은 블리딩을 일으킨다는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혈전 치료에 의한 메이저 블리딩은 모탈리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페이탈한 메이저 블리딩은 MI만큼의 모탈리티를 거의 필적할 만한 모탈리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AFib 환자에서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같이 있는 환자에서 항혈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단 생각할 때는 이런 베네핏과 리스크를 저울질해서 이 적합한 지점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연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2013년도에 란셋에 실린 워스트 트라이얼. 그래서 이제 오랄 안티코귤런트 중에서도 와파린 플러스 답트를 사용한 환자와 와파린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이트렛을 사용하는 환자 두 군으로 나누어서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PCI를 시행했던 환자 중에서 오랄 안티코귤런트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군은 클로피도그렐 플러스 오랄 안티코귤런트, 그리고 다른 군은 답트 플러스 오랄 안티코귤런트를 이제 두 군으로 나누어서 아웃컴을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1년째 애니 블리딩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하자 레이쇼 0.36으로 트리플 안티 트롬보틱스를 사용한 군에 비해서 듀얼 안티 트롬보틱스를 사용한 군이 훨씬 더 블리딩이 적게 일어났으면서 이 세컨더리 아웃컴은 이제 사망과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으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트리플 안티 트롬보틱스를 사용한 군에 비해서 듀얼을 사용한 군이 훨씬 더 아웃컴이 이제 우수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안티 트롬보틱스에 비해서 이 듀얼, 그러니까 클로피돌그렐과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을 훨씬 더 줄여준다라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노악이 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와파린 플러스 답트 대 노악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트렛, 이제 이 비교를 하는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각각의 이제 리바록사반은 파이오니어 AFib, 그래서 이제 파이오니어 AFib 트라이얼에서 리바록사반 15ml와 P2Y12 이니비터 이렇게 돼 와파린과 답트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에피커시 아웃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블리딩 아웃컴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그래서 듀얼 안티플레이트 테라피가 훨씬 더 듀얼 안티 스롬보틱스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비가트란으로 연구한 리디얼 PCI 연구에서도 다비가트란 110ml 플러스 P2Y12 이니비터 대 와파린 플러스 답트 이렇게 이제 비교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에피커시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블리딩 아웃컴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비가트론 150ml 가지고도 와파린 플러스 답트에 비교해서 훨씬 더 이 블리딩 이벤트가 더 적었던 그런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픽사반으로 연구한 아우구스투스 연구에서도 또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트라이얼을 종합해 보면 노악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이트 테라피를 이 연구마다 다르지만 한 일주일 후부터 PCI 하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6에서 한 12개월까지 사용을 했을 때 와파린 플러스 답트에 비해서 종합적으로 한 40% 정도의 메이저 블리딩이 줄어들면서 에피커시 아웃컴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RCT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대 후반쯤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PCI를 시행한 AF 환자에서 처음에 PCI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트리플을,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아스피린을 빼고 P2Y12 플러스 오랄 안티코글랜트 듀얼 안티트롬보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디폴트 스트래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 이 스테이블 코로나리, 그러니까 PCI를 시행하고 나서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환자에서 롱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온 연구는 2019년도에 서큘레이션에 실린 OAC 언론 스터디였는데 멀티센터 오픈라벨 논 임페리얼리티 트라이얼이었고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로 PCI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환자, 그러면서 AFib을 가지고 있는 환자 대상으로 한 구는 오랄 안티코글란트만, 그리고 한 구는 오랄 안티코글란트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이틀렛을 투약을 해서 서로 간의 아웃컴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사망 플러스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으로 구성을 했고, 세컨더리 아웃컴은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더해서 메이저 블리딩까지 합쳐서 이 세컨더리 아웃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당초에 이 12개월 동안에 2,000명을 등록하기로 되었던 그런 트라이얼이었는데 너무 이 트라이얼을 등록이 늦어지면서 충분한 N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료를 했었던 그런 연구였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언뜻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 양군에서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 발생이 큰 차이가 없으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플러스 블리딩까지 합친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넌 임페어리티를 증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인컨클루시브한 그런 연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나온 NEJM에 실린 어파이어 트라이얼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멀티센터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고 2,236명의 스테이블 코로나리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한, 거기다가 이제 AFib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록사반, 이제 일본 연구라서 리바록사반 15ml 대 리바록사반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이틀렛 양군으로 나누어서 이제 아웃컴을 비교를 했고요.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은 사망 플러스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들,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아웃컴은 메이저 블리딩, 이렇게 구성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아웃컴에서 이렇게 리바록사반군에서 듀얼 안티트롬보틱스 군에 비해서 인시던스가 훨씬 적게 일어나면서 훨씬 더 에피커시가 좋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이프티 아웃컴에서도 블리딩 이벤트가 훨씬 적게 일어나면서 리바록사반 모노테라피가 훨씬 더 우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한국의 여러 다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NEJM에 실린 에픽 CAD 트라이얼에 따르면 체드베스크 스코어 2점 이상의 AFib 환자,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는 에독사반 상용량을, 그리고 한 구는 에독사반 플러스 아스피린이나 P2Y12 이니비터를 사용하여서 두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이 스테이블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정의를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ACS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한 지 12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지 않았는데 CT나 CAG 같은 데에서 이 코로나리 아터리 스테노시스가 50% 이상임을 확인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아웃컴은 이 12개월째의 사망,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블리딩 모든 거를 다 이제 더한 이 컴포지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넷 어드월스 클리니컬 이벤트가 에독사반 모노테라피군에서 하자드 레이쇼 0.44로 아주 이제 아웃컴이 적게 일어난, 그리고 우월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숫자 그대로를 보시면 이런 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차이가 이 에피커시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런 세이프티 아웃컴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이 메이저 블리딩에서 하자드 레이시오 0.34를 기록하면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메이저 이스키믹 이벤트에서는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블리딩 메이저 블리딩과 넌 메이저 블리딩에서 큰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에독사반 단독 치료가 우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독사반 사실은 이제 이 에픽 CAD 트라이얼이 한 30% 환자는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지 않은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피커시 아웃컴을 이렇게 차이가 상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보시면 PCI를 시행한 환자만에서도 훨씬 더 이제 에독사반 단독 치료가 우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에 가장 최근에 나온 ESC AP 가이드라인의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을 하면은 ACS든 CCS든 PCI를 시행한 환자는 처음 일주일간은 트리플 테라피를 그리고 ACS의 경우 1년까지 CCS의 경우 6개월까지는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플러스 싱글 안티플레이트렛 그 중에서도 이제 P2Y12 이니비터를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에서는 ACS의 경우에는 12개월 이후부터 또는 CCS의 경우에는 6개월 이후부터는 오랄 안티코아귤런트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재는 Current Status of Left Atrial Appendage Occlusion in Patient with High Bleeding Risk라는 제목으로요. 고대 안산병원의 신승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에 대해서 한번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AF 가이드라인에서는 2A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아직 유럽에서는 2B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넘어가는 업그레이드되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AF 버블레이션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AF 버든이 줄고 사이너스 리듬이 어치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리덕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트롤버셜한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2000년대부터 이런 어펜디지에 대한 매니지가 빠져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어펜디지 오클루전이 플라이터 디바이스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을 빌려보게 되면 이분들은 어펜디지가 스럼버스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요. 방법은 어찌되었든 간에 어펜디지를 자르거나 막거나 꼬매거나 하게 되면은 뇌경색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의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완전하게 잘라내는 외과 선생님들이 사용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경우에 갭도 남기지 않고 스탬프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뇌경색의 위험을 3분의 1 줄일 수 있고 여기서 절대값으로 봤을 적에도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약 4.8%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나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라고 하는 게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차차 이제 넓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미국 국내에서만도 10만 건 이상이 시술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프로텍 AF 트라이얼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 오클루전과 오랄 안티코아굴런트를 비교한 프로텍 AF 연구를 보게 되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시스테믹 엠볼리즘, 트롬보틱 이벤트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출혈 사건, 헤머리직 스트로크와 메이저 블리딩을 감소시켜서 컴포짓 아웃컴 베네핏이 있다라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결과로 이 치료가 의미가 있는 치료다라고 우겨왔습니다. 그 결과는 프라그 17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을 아까 외과 선생님들의 접근 방법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마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동그란 디바이스로 동그랗지 않은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 당연히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5mm 미만이지만 이 갭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꽤 오랜 시간 데이터가 쌓이면서 답이 찾아졌는데요. 처음에 FDA에서 어프로브를 할 때만 하더라도 5mm 미만이면 충분히 잘 막았어, 성공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 1000명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진짜로 갭이 하나도 없는 환자와 5mm 미만이지만 갭이 있는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고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떨지를 보았더니
1년이 지나도록 28%의 환자가 작은 갭이 남아 있었고 이게 그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년을 추적해 봤을 적에 뇌경색의 위험도가 약 2배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건보 데이터와 같은 미국의 NCDR 데이터에서 5만 1,000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몰 갭이 있는 사람들이 약 26%, 아까와 비슷한 숫자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있는 current practice가 프로시저가 이렇게 완벽치 못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5mm 이상의 갭이 있을 경우에는 안티코아굴레이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노릭과 스몰릭을 비교해 봤을 적에 연간 스트로크 리스크가 15%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75%가 되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숫자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죠. 아까는 5년 스트로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접근을 해도 비슷한 앰플리튜드의 임팩트를 보인다는 걸 통해서 이게 정말 허상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페리디바이스 리키지를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통은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보지만 초음파를 사용해서 볼 때는 특히나 이제 5mm 이상일 때만 의미 있는 갭으로 본다 할 때는 굉장히 적은 한 13%, 14%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CT를 사용해서 보게 되면 거의 60에서 70%의 또 기준을 더군다나 애니 사이즈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70% 가까이에서 페리디바이스 리키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 결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시술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플로로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갭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설사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디바이스를 빼내고 다시 교체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 AF에서도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당 1.8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했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프로시저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램넌트 파우치, 스텀프가 남는 것도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스럼부스가 생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DRT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텐셔널하게 램넌트 파우치를 만들고서 플로우를 자세하게 애널리시스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얀색 스태그넌트 존이 홀 카디악 사이클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게 혈전의 병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1,300명의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록시말 임플란트와 디스탈 임플란트를 비교해 보았을 적에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프로포셔널하게 스럼부스의 DRT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혈전이 살짝 보이는 환자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터치 테크닉이라고 예전에는 하긴 했지만 참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혈전이 시술 전 TE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23명의 환자에서 비포 애프터로 브레인 MR을 찍어봤을 적에 스트로크, 애큐트 브레인 리전이 약 절반에서 관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지오그래피를 몇 번 찍었느냐, 기구를 얼마나 자주 접었다 폈다 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완벽하고 효과적인 구멍을 막는 것과 모양이 좀 바람직한 모양 그리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표면이 잘 아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근에 왓츠맨 플렉스의 프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썼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3개월이 지났을 적에도 이제 예전 기구는 한 70% 정도만 엔도텔리아리제이션이 되고 새로운 기구는 한 90% 조금 안 되는 정도 엔도텔리아리제이션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DRT라고 하는 게 생겼을 적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환자들을 TE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시게 되는데 TE는 환자들에게 반복 권유하기가 참 어려운 검사입니다. 힘든 검사입니다. 근데 CT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이퍼어테니티 티크닝이라고 하는 것이 3mm 이상일 경우에 좀 더 의미 있는 혈전과 코렐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실제 이것이 임상적인 사건,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스트롬보엠볼리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D 프린팅이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D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3DP 모델과 4가지 시스템 다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고요. 제가 실제로 시술했던 것과 비교해서 한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했고, 4개의 기준은 각각 컴플리트 오클루전, 렘넌트 포치가 남는지, 그다음 주변 구조물을 갖다가 인터피어 하는지, 아니면은 앵커링 파워가 충분한지를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봤을 적에 한 60% 정도에서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일치를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한 40% 정도의 숫자에서는 가장 많은 그 서브 옵티멀 결과의 원인은 90%가 컴플리트 오클루전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었을 거 아닌가? 아니면은 몇 개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잘 골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로브 앤 디스크 타입 디바이스에서는 평균 2.5개, 플러그 타입에서는 2.4개의 디바이스가 환자에게 옵티멀한 결과를 가져오는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디바이스 중에 잘 고르는 게 중요한 이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트라이얼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랜덤하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인데 그것을 이제 아무래도 시술과 약물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자들은 애블레이션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와치맨과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비교를 했고요. 1대1로 약 800명씩을 130개국에서 이제 130개의 글로벌 사이트,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사이트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안티코아굴레이션 스트래티지는 안티코아굴레이션 플러스 아스피린 100ml를 3개월간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년까지 아스피린 얼론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퀀셜한 안티코아굴레이션 프로시저가, 그러니까는 어블레이션과 와치맨 플렉스를 동시에 하지 않고 약간의 3개월 미만의 시간차를 두고서 한 게 60%, 한 번에 시술한 게 40%였고요. 디바이스에 관련된 시비어 어드버스 이벤트는 0.6%에 불과했고, 페리카달 이퓨전과 에어엠볼리즘, 페리카다이티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경험이 쌓여서 좀 좋은 그 시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컴플리트 실이 80%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T로 평가를 한 거고요. 여기 DRT는 1.9% 정도 나왔다고 하고, 아까는 제가 프로테게이프는 1.8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술자들이 경험이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1.1개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 RF가 60%, 크라이오가 33% 정도였고, 사이너스 리듬 어치브먼트는 90%가 조금 안 됐고요. 이 사람들을 3년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봤더니 이제 마지막까지 한 10% 정도에서는 클로저군에서도 안티코아굴레이션 썼다고 하고요. 엔드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 있어서는 non procedural bleeding에 있어서는 안티코아굴레이션 대비해서 클로저 그룹이 거의 2배 이상의 superiority, 좀 더 안전한 세이프티를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에피커시 측면에 있어서도 non inferior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안티코아굴레이션 vs 디바이스 클로저를 보게 되면 거의 한 50% 이상의 리스크 리덕션이 있었고, 이 숫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온 트리트먼트로 분석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4.5%인데, 아까 보여드린 라우스 3에서는 스트로크와 시스테믹 엠볼리즘만 봤을 적에는 4.8%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 트리트먼트는 4.5%, 올코즈 모탈리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고 이거를 갖다가 퍼 프로토콜로 하게 되면 5.3%라서 굉장히 컴페어러블한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마지막으로 가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카테터 어블레이션과 어펜디지 클로저는 테라피틱 컴페어러블한 테라피틱 옵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펜디지 클로저는 세이프티 측면에 있어서는 하이블리딩 페이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월할 수 있고, 에피커시 측면에서는 non inferior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시저 엔드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엄격해지고 좀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면 좀 더 결과를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컴플리트 클로저와 프록시멀 임플란테이션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연재는 Prevention of Sudden Cardiac Death After MI Is LVEF Sufficient라는 제목으로 서울 성모병원의 최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정보병원 최영입니다.
이 MI 이후의 SCD 프리벤션에 대해서 EF가 서피션트하지 않은가 이런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요새 나온 데이터들도 있고 해서 이전과 같이 리뷰하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MI 후에 이런 서든 아리스믹 데스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든 SCD의 리스크는 사실 얼리 피리어드 그리고 나중에 크로닉 피리어드 다 있는데 약간의 이제 인시던스의 차이는 있지만 얼리 피리어드에서도 이런 벤트리클 아리스미아 6개월 MI 6개월 이내에 생기는 비율이 이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6개월 이후에도 크로닉하게도 이런 VT나 VF는 서든 카디악 데스를 하는 리스크가 이런 카디악 데스 중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레이트는 주로 MI 이후에 처음 피리어드에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데 처음 한 달 사이에는 1개월 약 1.4% 정도 SCD 리스크가 있다면 한 6개월 이내에는 1개월에 0.5% 이후에 점점 낮아져서 한 1년에 1에서 2% 정도로 나중에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SCD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서든 카테이스를 하는지 잘 이제 프리딕션을 해야 하고 가장 잘 알려진 크라이테리아 LVEF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한 10,000명 이상의 연구에서 이젝션 프랙션을 30%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0% 이하의 환자들이 가장 리스크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1개월 SCD 레이트가 처음에는 2%까지 상당히 나중에도 한 다른 군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SCD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주로 LVEF를 사용해서 이런 환자들을 프리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를 통해서 보통 이런 이제 SCD 리스크를 프리벤션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트라이얼은 잘 아시듯이 메디, 데핀 여러 가지 트라이얼이 있는데 주로 이젝션 프랙션을 30% 혹은 35%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SCD 헤프튼 이젝션 프랙션 35% 기준으로 했을 때 ICD가 베네핏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이너마 트라이얼에서는 이런 이젝션 프랙션을 AMI 40일 이내에 쟀을 때는 이것으로는 정확히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없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SCD 헤프트는 그랬었고 또 이젝션 프랙션 40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인베이시브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해서 VT가 인덕션 된 환자에서는 역시 디피브레이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인디케이션을 대략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하일 때 환자에서 이젝션 30%나 35%인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1, 40%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 EP에서 인덕션이 될 때 클래스 1 이 정도로 IC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이런 기준이 거의 LVEF에 의존을 하고 있는 기준인데요. 기준에서 ICD를 넣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SCD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MI 제일 조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젠 이젝션 프랙션을 MI 바로 조기에 사용을 하면은 ICD가 이득이 있는 군을 사실 구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신 다이너마이트 아이리스 트라이얼에서는 MI 이후에 40일 이내 혹은 30일 이내에 이젝션 프랙션을 기준으로 ICD를 삽입을 했더니 하이 리스크 환자만 선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ICD가 효과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저희가 현재 ICD를 보통 대략 한 달 반에서 3개월 이후에 이젝션 프랙션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그 3개월 이내에는 서든 데스 하는 환자를 프리벤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어떤 베스트 트라이얼이라는 것이 예전에 NEJM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웨어러블 ICD이고 처음에 MI 이후에 처음에 이런 리스크가 높을 때 그때만 잠깐 ICD를 입혀서 프리벤션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연구 역시 처음에 이젝션 프랙션 35% 기준으로 웨어러블 ICD를 입혔지만 이런 서바이벌 베네핏 SCD에 있어서 베네핏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제 이젝션 프랙션 단독으로 조기에 서든 데스 한 환자를 선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유가 이제 처음에 서버큐 스테이지에 서든 데스 한 이유들은 이런 레시듀얼 MI, 심파스틱 액티비티 또 마이오카드 스터닝이나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스카이에서 VT가 생기는 기전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 단독으로 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파 트라이얼은 그런 얼리하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했을 때 ICD 효과를 보인 유일한 연구인데 이젝션 프랙션이 30% 미만이거나 4일째 그 외 여러 가지 임상적인 기준들을 사용을 해서 ICD를 넣었을 때 롱텀하게 카디악 데스, 올코즈 데스와 카디악 데스의 베네핏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 환자 수가 너무 작았고 또 이 카디악 데스의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여기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서든 데스에 있어서 베네핏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어떤 이제 시술자의 어떤 그런 바이어스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 연구 결과가 돼서 또 우리 어떤 프랙티스에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MI가 있었을 때 실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드 어레스트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 프리딕터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 약 12만 명을 대상으로 MI 후에 환자들을 봤더니 이제 3개월 이내 아웃 오브 하스피탈 어레스트가 약 0.29% 사실 적긴 한데 이 정도가 발생을 했었는데 대략 뭐 남자, 다이아베티스, 시비어 레날 디스펑션, 킬립 클래스, 뉴온셋 AF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프리딕션하는 밸류가 있었고 그 이젝션 프랙션도 역시 30% 미만일 때 가장 리스크가 높다 이런 프리딕터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2020년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코리아 MI 우리나라 다기관 레지스트리인 코리아 MI 레지스트리로 비슷한 연구를 당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는 한 10,000명 정도의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역시 MI 이후에 3개월 이내 얼리 카디악 데스 이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어레스트는 아니고 얼리 카디악 데스를 하는 비율을 봤더니 약 168명 1.6% 정도에서 3개월 이내 카디악 데스가 있었고 이때 저희도 본 프리딕터들이 시비어 LV 디스펑션, 킬립 클래스 또 시비어 레날 디스펑션 이런 것들로 앞과 좀 겹치는 그런 프리딕터들이 얼리 카디악 데스를 예측할 수 있는 밸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어떤 스코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젝션 프랙션에 추가로 다른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더 확실히 얼리 카디악 데스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줬었고요. 두 번째로는 LVF 단독으로 하는 것의 한계는 MIU의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이젝션이 떨어지지 않은 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의 멀티센터 코호트 스터디를 보면은 MIU 환자 약 2,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봤을 때 한 서든 카디악 데스가 3년 동안 약 2.4% 정도 있었는데요. 실제 EF가 35% 미만이었던 환자는 약 7. 인시던스가 7.5%, 여기 1.8% 훨씬 높지만 환자 수가 여기 넌 리지스트 환자가 1,900명, 220명이라서 앱솔루트 넘버는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준으로 ICD를 하면은 더 많은 환자들은 예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트 페일리어 기준이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정의가 최근은 아닌데 이제 이런 미드레인지 혹은 마일드 리듀스 리데프라고 하는 기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이젝션이 보통 얘기하는 하프 레프보다는 높은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도 좀 예후가 나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MI 이후에도 이런 이젝션이 좀 마일드하게 떨어진 이런 환자들에선 예후가 어떨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 한 18,000명 정도 코리아 MI와 카밀 NIH를 합쳐서 약 18,000명 정도의 MI 환자들을 봤을 때 이젝션 프랙션이 초기의 이젝션 프랙션이 프리저브드가 한 11,000명, 마일드 리듀스 40에서 50%가 한 4,200명, 프리저브드가 한 2,500명 정도로 상당히 이런 비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아웃컴을 보았을 때 한 5년 그 롱텀 아웃컴을 보았을 때 미드레인지 이젝션 프랙션, 마일드 리듀스 이젝션 프랙션 환자들은 프리저브드나 리듀스드에 비해서 약 중간 정도의 예후를 가지는데 이런 데스나 카디악 데스에 있어서 그래도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경향성을 보여주고요. 그 외 AMI나 이런 핫펠리 하스피탈리제이션에 있어서는 이 미드레인지는 거의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과 비슷한 예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환자들에서도 좀 IC라든가 서든 카디스 프리벤션이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리스크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프리딕터를 써서 리스크 그룹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도 비슷하게 시비어 레날 리서피션시, 킬리크레스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됐는데요. 하이 리스크 미드레인지 이젝션 프랙션 환자들은 하프 레프랑 리직스 이젝션 프랙션 그룹과 비슷한 이런 카디악 데스 리스크를 보여주어서 이런 어떤 선택적인 환자들에서는 역시 ICD가 필요할 수 있겠다,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환자들의 EF 트래젝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미드레인지였던 환자들이 한 1년 이후에 에코를 했을 때 이젝션 프랙션이 한 50% 정도에서는 좋아지는데 이런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한 40%가 좋아지고 한 10% 정도는 리듀스드로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어서 이런 이젝션 프랙션 단독보다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하이리스크 그룹을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이젝션 프랙션 35% 이하인 환자에서 실제 ICD를 넣더라도 실제 SCD를 예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메디2에서 이런 ICD를 넣지 않은 컨트롤 그룹에서도 실제 서든 카디스 리스크 비율은 앱솔루트 리스크는 약 10에서 15% 정도였고 ICD를 넣은 군에서도 어프로프레이트 샥 레이트는 한 20% 정도라서 사실 ICD를 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ICD로 해서 별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연구에서도 이젝션 프랙션 40%인 고위험군 환자 2년 추적했을 때 페이탈 벤트릭 아리스미아 약 8%만 발생했다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보았을 때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나 이제 EP를 하는 프로그램드 일렉트로 스티뮬러스 같은 것들이 좀 그런 것들 예측하는 그런 밸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젝션 프랙션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리딕터들이 이런 ECG나 다른 클리니컬 프리딕터, 그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 에코, MRI, 또 마이크로볼티지, TF 얼터넌스, 시그널 에버리지 EC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똑같은 효과를 리프로더스하게 보여줬던 그런 프리딕터는 아직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스카에 의해서 VT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한다면 MRI가 가장 좀 프로미싱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가 되고요. 특히 넌 ICM에서는 이렇게 카디악 MR을 사용했을 때 이런 마이오카디얼 파이브로시스의 버든이 이젝션 프랙션보다 훨씬 더 이런 서든 카디악 데스 환자를 잘 구분한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MI가 있는 환자에서 어떤 환자를 정확히 서든 카디악 데스 프리벤션을 하자 이런 프로피드 컨소티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결과에서는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프리딕션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좀 아쉬운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결과는 유로피언 하트 저널에 실렸는데 14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코호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ECG 에코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프리딕션을 했고 MRI는 한 2천 명 정도 찍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모델 MRI를 포함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서든 카디스를 예측하는 AUC가 한 0.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런 아쉬운 결과가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딕터를 가지고 MI 이후에 서든 카디스를 프리딕션하는 것은 아직 굉장히 그 결과가 아직은 좀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처는 여기에 좀 AI가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ECG나 이미징을 가지고 AI를 사용했을 때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소적인 연구 결과들의 AUC가 0.8에서 0.9까지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 또 이제 인베이시브 EP 대신에 어떤 디지털 트윈스를 통해서 리스크 오브 애시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보는 퓨처에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퍼스널라이즈 리스크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모델이 나중에는 개발이 돼서 저희가 ICD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연자는 정주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오늘 토픽은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어커밍 테크놀로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지금 부정맥 파트에서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이제 컨벤셔널한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의 어큐트하고 크로닉한 컴플리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로 이 트랜스비너스 리드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과 제너레이터 그리고 포켓 사이트의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헤마토마나 블리딩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 익스포저, 인펙션 외에도 뉴모소락스나 어깨의 가동 저하 그리고 베스큘러 옵스트럭션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페이스메이커의 역사에 있어서 보시면 페이스메이커가 1950년대에 처음 소개되고 나서 약 50년간 큰 변화가 없다가 약 10년 전에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주드 메디컬 회사의 이제 나노스팀이라는 페이스메이커와 메드트로닉의 마이크라라는 기계가 있었고 두 기계 모두 이제 RV 에이펙스 쪽에 임플란트 했을 때 약 99% 정도의 석세스풀 임플란트 레이트를 보였고 블리딩 그리고 페리카디얼 이퓨전, 퍼포레이션 등의 이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는 6개월 팔로업의 4% 정도로 이제 기존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보다 훨씬 낮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세인트 주드 메디컬사의 이제 나노스팀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 조기 방전 이슈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마이크라 글로벌 레지스트리에서 발표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1년 팔로우업 했을 때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시 4% 미만으로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보다 메이저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를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고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상체 쪽에 비너스 액세스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 포켓 인펙션의 리스크가 높은 이전에 인펙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기존의 트랜스피너스 페이스메이커의 얼터네티브로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클래스 2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페시픽한 파퓰레이션이 아니라도 제너럴한 페이스메이커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파퓰레이션에서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클래스 2B로 권고를 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기대 여명이나 환자의 선호도 등에 대해서 충분히 디스커스하고 쉐어 디시전 메이킹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여러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에이트리얼 페이싱이나 센싱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가 작기 때문에 그 이제 장기간의 리듬 모니터링을 통해서 에이트리얼 아리스미아 디텍션 등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이니셜의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심자에서는 이 보고된 것보다 더 컴플리케이션이 더 높을 수 있고, 카디악 탐포나드나 퍼포레이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딜리버리 시스가 26브랜치로 크기 때문에 펑처 사이트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고, 뭐 시스 내에서 발생한 스롬보스가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제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롱텀 세이프티나 에피커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이크라도 아직 보험이 50% 정도밖에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그런 이제 보험의 이제 커버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식사이너 신드롬이든 AB 블락이든 다른 이제 인디케이션이 없는 경우에 퍼스트 라인으로 DDD, 즉 이제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AF나 에이트리얼 아리스미아 등의 디텍션이 더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일부 이제 식사이너 신드롬 환자들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이제 싱글 챔버 페이스메이커보다 듀얼 챔버 페이스메이커가 AF나 스트로크의 발생 리스크가 더 적다는 점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한 RB 페이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지올로직한 페이싱을 유지하고 페이싱 인듀스 카디오미오패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존의 벤트리클러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되겠고, 에보트사의 이제 아비어 DR이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트리클러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추가적으로 아래에 이제 아래 어펜디지나 아니면 아래 이제 월 쪽에 이제 에이트리얼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NEJM에 퍼블리시가 되었었고, 총 300여 명의 환자에게 요 이제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싱글 프로시저로 이제 삽입을 하였을 때 3개월 아웃컴을 보았던 결과이고, 63% 정도는 식사이너 신드롬 환자지만 30% 이상은 AB 블락이 있는 환자들이었고, 20%의 환자들은 이전에 어블레이션을 받았던 환자들입니다. 토탈 프로시저 타임은 86분 정도였고, 토탈 플로로스코피 타임은 18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포지션이 안 돼서 리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24%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이제 벤트리클러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리포지션 비율이 13% 정도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에이트리얼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이제 아래 어펜디지 쪽에 포지션을 하였는데, 드물게도 아래 레터럴 월이나 포스테리어 월 septum 쪽에 포지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개월 팔로우업 했을 때에 이제 A 캡처 스레시홀드와 A 센싱 값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캡처 스레시홀드 0.8V 그리고 센싱 값은 3.5mV로 기존의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웃컴을 보였고, 다양한 자세에서 AB 싱크로니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였을 때도 다양한 자세나 아니면 걷거나 경보하는 도중에도 97% 이상의 환자들이 AB 싱크로니를 유지하면서, 또 그중에 상당수의 환자들은 A 페이싱, V 센싱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11리드 심전도를 봐도 기존의 이제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A 페이싱, V 페이싱이 잘 들어가는 모습이고,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약 9.7%의 환자들이 팔로업 중에 컴플리케이션을 경험을 했는데, 주로 흔한 것은 이제 프로시저 전후에 발생하는 디스라치먼트가 되겠고, 모두 다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에서 발생을 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모두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리무브하거나 아니면 리포지션을 하였고, 페리카드 리퓨전은 약 1% 미만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벤트리큘러 페이스메이커 외에도 이제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이 들어가는데 에이트리얼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길이가 더 짧고 에보트사의 이제 기계는 이제 리트리버리 가능한 시스템으로 리포지션하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쪽에는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팁 일렉트로드가 있어서 이제 완전히 픽세이션 하기 전에 센싱 값이나 아니면 스레시홀드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이제 픽세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스크류 방식의 픽세이션 헬릭스가 있어서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이제 돌려서 픽세이션 하고 나면 다시 백월드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없게 안티 로테이션 수처가 있다고 웨브투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아직 리트리벌 그러니까 제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에비던스가 좀 부족했는데 이 에보트사의 이제 기계는 평균 한 3년 정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었던 환자에서도 80% 이상의 리트리벌 레이트를 보였고 최대 9년까지 이제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었던 환자에서도 성공적으로 리트리벌한 케이스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앞쪽에 이제 기존에 매핑할 수 있는 캐소드가 있어서 그쪽에서 픽세이션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센싱이나 임피던스 등을 체크할 수 있어서 리포지션하는 비율을 줄일 수가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마이크라사의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에 비해서 조금 더 배터리 롱제비티가 높아서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컨벤셔널한 트랜스비너스 페이스메이커로 인한 블리딩이나 인펙션 등의 다양한 급성 만성 합병증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환자들은 에이트리얼 페이싱이나 센싱이 필요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나오게 되었고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AB 싱크로니를 제공함으로써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이나 불필요한 RB 페이싱이나 AF의 리스크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롱텀 데이터나 리얼월드 데이터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벤트리큘러 페이스메이커도 완전히 보험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디까지 보험 커버리지가 될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롱텀 데이터와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듀얼 챔버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가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주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저명한 연자들의 강의가 있었고 이제 5분의 패널 선생님들 모시고 디스커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가 15분까지는 이 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좀 짧고 또 포인트 있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모의 김수현 선생님, 여의도 성모의 사영경 선생님, 백제종합병원의 송인건 선생님, 김해 강일병원의 신우승 교수님, 성빈센트의 황유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신 교수님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예,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화중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보통 이제 PCI 하거나 AF 있는 환자들 이제 아까 이제 스트래터지를 보여주셨는데 되게 이제 환자 봤을 때 이제 혈소판이 좀 10만 이하로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간혹 뭐 리버 시로시스라는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 혹시 가지고 계신 다른 임상적인 툴이 있으신지? 예. 일단은 뭐 그 혈소판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설정하는 어떤 그런 권고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뭐 PCI와 그러니까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와 APB 같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런 세팅에서는 권고하는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경험이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아닌 AP 환자에서도 플레이틀렛이 10만 이하면은 사실 좀 리듀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것을 좀 완전 그 클래스 1A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리듀스드 도즈를 사용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의 경우에. 김한우 선생님 연락드렸는데 그 아까 보시면 가이드라인 보시면 이제 AF가 있는 크로닉 코로나 신드롬 환자에서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트리플 세라피를 한 달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더 하는 걸로 혹시 알고 있는데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도 고려 트리플 안티스롬보틱스를 고려하라는 게 요즘의 가이드라인인데 사실은 그 한 달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스트롬보틱 리스크를 가진 환자에서 한 달
트리플을 사용하라는 그 에비던스도 사실은 그 아우구스투 스트라이얼의 어떤 포스트 혹 아날라이시스 그 한 페이퍼만 에비던스가 있었고, 사실은 그게 되게 디테일한 에비던스가 아니라 그냥 아스피린까지 이 3제를 사용했더니 이스키믹 이벤트는 더 줄어들고 블리딩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환자마다 어떤 그냥 막연하게 트롬보틱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그냥 트리플 안티스트롬보틱스도 고려해 볼 만하겠다, 이런 수준의 어떤 에비던스지, 어떤 하이 리스크 트롬보틱 리스크가 어떻게 하이 리스크인 환자에서, 그러니까 어떤 서브그룹에서 이제 더 이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에 연구가 없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트롬보틱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군에서 정말로 3제가 이 2제에 비해서 더 한 달간 사용하는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더 에비던스가 더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신승용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어펜디지 오클루드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별로 없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제 프록시말에 잘 포지셔닝해서 갭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프록시말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좀 잘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옵션 트라이얼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환자분들은 다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리듬 컨트롤을 잘 해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너스 리듬으로 잘 유지하는 게 사실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양분의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차이가 없고, 그래서 결국 실제로는 노악 대 아스피린을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닌가 하는 약간 비약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프록시말 임플란트라고 하는 개념은 로브 앤 디스크 타입에서는 굉장히 쉽게 디스크를 좀 잡아당기는 것만으로도 많이 컴펜세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와치맨 같은 플러그 타입 디바이스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 와치맨 예전 제너레이션, 그냥 플렉스가 아닌 예전 제너레이션에서는 조금 다들 이제 깊이 인게이지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거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프록시말 임플란테이션이 조금 완벽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플렉스로 되면서 좀 더 안전해지면서 안에서 움직이기도 쉽고 퍼핑업 하는 것도 조금 적고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많이 개선돼서 훨씬 쉽게 어치브할 수 있는 골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옵션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어펜디지 클로저 후에는 1년까지는 이제 아스피린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년까지는 10%에서만 엔티코아굴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엔티코아굴레이션 그룹에서는 한 90%, 95%에서 이제 노악을 사용을 했던 그런 비교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두 가지 이제 프라이머리 에피커시 엔드포인트하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를 각각 나눠서 보게 되면은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서는 아웃컴을 수페리어리티로 봤는데, 클리니컬리 메이저 블리딩 또는 넌 메이저 하지만 클리니컬 렐레번트 블리딩으로 아웃컴을 설정을 하고 봤을 적에는 수피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에피커시 엔드포인트에서 올 코즈 모탈리티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엠볼리즘, 이스케믹 스트로크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했고, 비교하는 방법은 non inferiority를 봤는데, non inferior한 efficacy와 superior한 safety를 보이고 있어서 아스피린 vs 노악이 아니라 appendage closure를 통해서 챔버의 모양을 개선시켰을 적에 좀 더 우월한 safety와 동등한 efficacy를 보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언스 질문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서 짧은 질문,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신승 교수님. 디바이스에 대한 LA 디바이스에 대한 사이징에 관련된 컨설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임플란트를 하면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복합적으로 리키지와 파우치에 관련된 이슈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septum에 대한 펑처에 대한 코액셜과 그다음에 LA 어펜디지 테이크업에 관련된 각도나 혹은 그 모폴로지가 그와 같은 리키지나 혹은 파우치에 관련된 컨선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혹시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혹시 공부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레딕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지 해서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디바이스 임플란테이션에서는 코엑시얼리티가 되게 중요한데, 트랜스프터 펑처를 할 적에
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아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스 카테터와 딜리버리 슈즈, 셉트럴 펑처 어셈블리와 어펜디지가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는지를 보면서 펑처를 하게 되면은 코엑셀레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펜디지가 하이 테이크업, 미들, 로우 어디든지 간에 그 일직선상에 놓고 펑처를 할 경우에는 좋은 딜리버리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황유미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교수님 아까 하신 그 3D 프린팅 연구, 그게 사실은 환자 시술 전에 저희가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CT를 어느 정도로 먼저 찍고, 저희는 사실 3D 프린팅 기술이 다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넣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간단하게. 보통 워킹 데이로 따졌을 때 닷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마스크 작업이라고 해서 CT를 가지고 3D 프린팅에 가능한 STL 파일로 컨버전 하는데 한 5-6시간 정도 작업이 필요하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뭐 짧아지면 2-3시간까지도 짧아지는 걸 봤는데 자꾸 근무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한 5-6시간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프린트아웃하고 뭐 파이널 체크하는데 한 2-3일 정도에서 보통 한 4에서 5일 정도면은 모델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뭐 불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네, 사양경 선생님 마지막 질문. 정주희 교수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좀 대형 센터들에서는 좀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를 조금 환자분들한테 오버 서제스천하는 경향을 좀 저는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리드리스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오버 서제스천 할 수 있지만 사실 저처럼 익스피리언스가 많지 않고 하면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제 스레시홀드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카디악 탐포네이트 퍼포레이션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버 서제스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처럼 블리딩 리스크가 높다든지 탑이하고 나서 듀얼 안티플레이트를 쓰는데 발생하는 AB 블락이 있다든지 이런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 아니면 투석하는 환자들 같이 꼭 필요한 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케어풀하게 셀렉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스튜던트 질문 더 이상 없으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4분 연자분께 감사드리고 패널 선생님 그리고 좌장 선생님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